예, 북새통 오늘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52번째 북새통 맞이했고요. 이게 플랫폼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혁명적이냐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책 저자가 3명인데 이 책의 내용이 꽤 수준이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사람만 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모든 비즈니스 차원이 다 플랫폼화 되고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지금 시대에서는 필독서처럼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야에 어떤 업을 하던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던 이 책은 반드시 읽지 않으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 책은 제가 별도로 좀 깊숙이 좀 더 여러 번 되뇌겨서 볼 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책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좀 북새통이라는 요 모임이 지향하는 지향점도 여기서 배워야 될 학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이 뭔지 아시잖아요. 플랫폼은 정거장이죠. 보통 무슨 역, 서울역 가보면 서울역에는 호남선, 경부선이 막 크로스로 막 만나는 게 플랫폼이죠. 우리 서울 가다 보면 꼭 쉬는 데가 있잖아요. 고속버스 타다 보면 인삼랜드에 딱 쓰잖아요. 근데 인삼랜드가 지금 플랫폼 역할을 해서 거기에 보면 표를 이렇게 갈아탈 수 있잖아요. 환승도 하고. 제가 참고삼아 인삼랜드에서 재임남 환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특별히 지리산에 우리 교회 커뮤니티가 그 여름에 수련을 갔어요. 지리산 그쪽에. 근데 제가 갑자기 서울 출장이 잡힌 거예요. 그 사이 기간 중에. 근데 지리산에서 서울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타임대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차를 몰고 인삼랜드 있잖아요. 그 밖에다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아니지. 차를 몰고 인삼랜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밖으로 가서 서울 갔다가 와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또 가서 다시 갈아타고 이제 휴양지까지 갔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일종의 그것도 사람을 갈아타고 새로운 노선으로 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하는 일종의 플랫폼, 정거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같이 연결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은 모든 비즈니스가 플랫폼화 된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화두를 이 책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업들도 플랫폼이랑 밀려. 그래서 전에 삼성의 모 임원이 그랬다죠. 난 도대체 이해 안 되겠다. 왜 우리의 주가 총액이 페이스북 같은 그냥 홈페이지 하나 있는 건데 거기에 시가 주식 총액이 밀리는 거에 이해가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제품, 프로덕트, 공장, 심지어는 직원 수도 상대 못할 정도로 압도적 차이로 여러 가지 캐파가 많고 심지어는 매출조차도 우리가 훨씬 높은데 왜 주식 총액에서는 이렇게 밀리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버블이다 이거 거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뭘 갖고 있냐면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저도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심지어는 창업 관련 전문가를 만나봐도 도대체 플랫폼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여기가 주식 시가가 더 높은 이유를 여전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여전히 만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금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모델이기도 해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IoT가 있거든요. IoT가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디바이스, 그러니까 모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터넷에 연결된 걸로 소통할 수 있다는 컨셉이 IoT, 사물 인터넷인데 특별히 그것을 모아놓은 소위 말하는 터박 같은 역할, 장터 같은 역할이 플랫폼이기 때문에
점점 4차 산업혁명이 되어가서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자동화되고 지능화되는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승부처는 플랫폼에 있고 플랫폼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더 많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것이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레볼루션, 혁명은 모든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또 인공지능, 초연결, 연결을 또 연결하는 게 초연결이요. 근데 초지능, 그걸 더 자동화, 지능화하는 AI가 더 붙어버리면 이것이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일부 IT 산업, 소셜 미디어 산업 여기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산업까지 전 산업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 책에 보면 지금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심지어는 농업 이런 데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특별히 교육, 에너지, 행정 시스템 이런 데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맨 처음에 이건 일부 사람들만 읽어야 될 책인데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이 책을 내용보니까 모든 인더스트리에 다 강력한 영향력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영향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부 선두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거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낮은 다른 산업까지 확산되겠다는 이런 개념인 거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플랫폼 기업이 우버, 자동차 회사, 자동차 쉐어링하는 회사죠. 에어비앤비, 우도, 부동산 이런 회사들 좀 이따 더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연결만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쪽이 이렇고, 그다음에 구글은 검색을 기반한 플랫폼이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연결된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꾸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플랫폼을 먹어야 전체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플랫폼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최근에 GM이 자기네가 공유 자동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GM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그 GM 그걸 좀 철수하는 문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인데 그 GM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폐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자동차를 판매해서 수익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네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가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전략을 지금 막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왜냐면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순위로서 옛날에는 높았는데 점점 밀리고 있어요. 순위로상으로. 그럼 이러다가 근데 지금 생각보다 자동차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자동차가 덜 팔린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위기 상황을 느끼고 우리 같이 넘버 1, 2, 3에 해당하지 않은 우리 같은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갖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유 자동차 인더스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표명을 한 데가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넘어가려고 막 노력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통적인 기업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플랫폼 비즈니스 하기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구조가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힐튼 호텔을 가지고 있다 꿈이지만 힐튼 호텔 자보는 것만 해도 얼마죠? 힐튼 호텔 하루 자는데? 잘 아시잖아요. 힐튼 호텔 뭐 남해 쪽에는 예. 그 평일에 한 20만 원. 평일에 20만 원. 주말에 한 3, 40만 원. 40만 원. 나중에 좀 잘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행 비즈니스 쪽에 계속 관계이기 때문에.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러니까 힐튼 호텔 비즈니스를 플랫폼으로 갖고 확장시키면 하나 힐튼 호텔을 따로따로 만들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힐튼 호텔 같이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데를 자기를 확산시키겠다면 고비용 구조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 확대할 때마다 공짜로 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주인이 호스트가 가입을 해서 자기가 자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업은 내가 지금부터 하던 거를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 전환하겠다고 할 때 기존의 자산을 버리지 않는 한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전통적인 기업은 그런데 본격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새로 나오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를 이겨낼 가능성들이 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플랫폼은 장을 역할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 구조를 잘 만들어서 거래가 일어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다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양면 네트워크예요. 뭐냐면 판매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것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존재할 때 활성화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자는 소수이고 사는 사람이 많다든가 아니면 사는 사람이 좁고 판매자만 많다는 이럴 때는 불균형 형성 때문에 그 네트워크 구조가 깨지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돼요. 따라서 이거가 소위의 비슷한 인원 숫자가 나오도록 비율이 잘 맞도록 하는 중간 조절 역할들을 잘해야 플랫폼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큐레이터 기능이라고 하죠. 조율하는 기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공 사례를 하나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어비앤비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07년도에 시작했죠.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두 청년이 사업하면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자기 월세를 못 내고 있었던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세를 좀 충당해서 일을 좀 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침 샌프란시스코에 세계 디자이너 행사가 있는데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린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잠자리를 못 구해서 호텔을 못 구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거기에 뭐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좀 이 월세 좀 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그러면 공간이 남으니까 그냥 베드, 침대도 아닌 그냥 이게 뭐야 그냥 매트리스만 깔아놓고 잠만 제공해줘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온라인으로 모집 공고를 냈어요. 저렴한 숙소를 원합니까? 우리 업계 동료들의 에어 매트리스와 함께 자면 어때요? 라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즌에 $1,000의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버렸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은 그냥 매트리스 하나 제공해주고 블랙퍼스트 우리 먹던 거 이렇게 같이 주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씩 한 명씩 호스트를 더 증대시키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이 책 나오는 기준으로 볼 때 2017년도에 이 책이 나오는데 119개 국가에 50만 숙소가 있고 1,000만 이용자. 그래서 시작한 지 7년 만에 $100억 기업 가치. $100억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죠? 매우 큰 돈. 얼마예요? 예, 1,200 12조예요? 120조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무척 큰 돈. $100억. 예, $100억입니다. $100억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유해주는 서비스인데 200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사업이 많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5년 내에 기업 가치가 $500억 됐고 20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와 달리 우버는 자기의 차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던 시스템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도 저희 갔어요. 어디 호주 시드니에 갔더니 에어비앤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고 특별히 우리 한인 진출해 계신 분들이 우버로 생활하신 분들 한인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 아니면 오전 아니면 밤에 잠깐 일을 하고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우버 드라이버가 있고 최근에 보면 인도나 이런 데 가도 우버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알리바바는 이제 무역 중개 상품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고 페이스북은 자기의 컨텐츠를 올리고 소비하는 이런 플랫폼이잖아요.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알리바바, 페이스북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회사 자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거나 상품 자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나 상품을 거래시켜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이랑 뭐가 차이가 있죠? 인터넷 쇼핑몰은 파는 사람은 있죠, 입점했죠. 근데 사는 사람이 커뮤니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런데 여기는 타이트하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더라
라는 것이 기본 철학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큰 것도 있지만 작은 사례들도 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MRI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MRI 가동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단 MRI를 잘 찍습니다. 근데 외국만 해도 MRI를 잘 찍지 않아요. 비싸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MRI를 잘 찍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MRI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작은 병원에 같은 경우는 MRI를 구입하기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이거 활용은 없으니까 MRI를 기준으로 병원과 작은 소규모 기준 연대가 되었고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자원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공동으로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이 몇 개 업체가 같이 활용한다든지, 지게차를 같이 활동한다든지, 트랙터를 같이 활동한다든지. 농촌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요즘은 잘 안 빌려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몇 개 마을에서. 그래서 아예 농기 사업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공유를 많이 하죠? 트랙터로. 트랙터 공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몇 개 농가들이 트랙터를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데 서로 이 날짜 내가 쓰겠다라고 갈등은 없나요? 갈등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지역 트랙터가 많이 진주 지역은 보고 좀 많이 돼 있는 편이라서. 예. 그거를 잘 쓸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고 쿠레이션하는 기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스킬 공유하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개인이 잔재주들이 있어요. 재주가 있는데 그를 사용료를 모델로 바뀌어서 양질의 강좌를 크리에이션하고 자유롭게 수강 등록한다든지, 그래서 내 강의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강사비를 받게 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그를 다른 사람이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대표적으로 우리 진주가 나온 대표적인 기업이 크몽이라는 재능 기부 사이트죠. 그 회사가 우리 경남과기대 창업보호센터에 입주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돼갖고 지금 서울 강남으로 진출했죠. 그래서 수많은 재능자, 여기서 나는 재능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자기는 손글씨를 잘 써요. 아니면 제가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예요. 이 수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구매자가 그걸 사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용한 걸 또 활용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사용자이자 또 판매자일 수도 있고, 이게 막 엮여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게 뭐 잘 될까 막 의구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모델 자체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벤처 기업이 했던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카피캣이라고 해서 모델을 따와서 만든 기업인데, 오히려 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그 벤처 기업보다 더 서비스나 이 품질 자체가 더 고도화된 서비스라 해갖고 우리 진주가 나온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이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비즈니스더라 이거죠.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대단해서요. 왜냐하면 기술을 위해서 사람과 조직과 자원을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연결할 수 있고, 자원이 있는데 자원이 활용이 안 돼, 그것도 연결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활용이 안 되거나 조직에 잉여가 있어요. 그것들 나눠서 쓰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서부 경남에 있는 차원에 볼 때는 여기에 잉여 자원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족한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좋은 자원이나 좋은 것들은 서울에 많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잘 좋은 건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플랫폼을 만들면, 이걸 잘해서 생태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먹고 살아가는 구조가 생태계거든요. 연결돼서 이거를 잘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 최소한 여기에 북새통에 와 계신 분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생태계를 만드는 생태계 크리에이터, 플랫폼 빌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경호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김태균 4번 타자님.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모모 준우님은 원래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덜 하고 있어갖고, 왜 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뭐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좀 더 잘하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을 기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준우님, 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비즈니스에 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 비즈니스가 플랫폼으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것은 개인도 이걸 이용해서 생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니까 우리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인 창조 기업, 1인 기업이 본인의 비즈니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놓을 터전을 소위 말하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나오는데 조 페이어스라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분은 뭐냐면 원래 뉴욕의 광고회사 중역이었어요.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잘해갖고 이 사람이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쌓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소위 교육 플랫폼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는 게 많다고 그다음에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차라리 이걸 본격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투자금 1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100만 달러는 금방 계산이 났네요. 12억. 12억. 예. 12억을 딱 모금해갖고 이걸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광고회사 임원이었잖아요. 그 부업으로 그냥 부동산 투자했다가 근데 강의를 한번 한 게 계기가 돼서 완전히 업을 바꿔버린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업이 바뀐 케이스가 나 있고요. 제임스 오인이라는 친구는 플랫폼 레딧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가 같은 거예요. 그 누가 궁금한 거 보면 답변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질문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미국의 해병대와 고대 로마군이 만약에 전쟁으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그냥 질문한 사람이 뭐 그냥 재미삼아 올린 거겠죠. 근데 제임스 오인이 그걸 진지하게 병력이 어떻고 병력의 그 소위 말하는 스킬이 어떻고를 되게 과학적과 역사적이게 과거의 로마군이 했던 병력과 전쟁 능력 이런 것과 그다음에 해병대의 역량 능력을 진지하게 막 분석을 해갖고 이러니 진짜 맞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 거고 어떻게 될 거를 막 진지하게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왜냐면 그냥 재미삼아 한 거에 엄청난 그러니까 나는 농담으로 얘기한 걸 참 다큐로 받아갖고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팬이 막 생겼어. 팬이 생기니까 내 글을 보고 좋아하니까 계속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누구는 답해 주세요. 그 유사한 질문하면 또 이 사람 또 연구해갖고 또 농담 삼아 던진 글을 또 다큐로 이렇게 막 했더니 그게 쌓이고 보니까 열성 팔로워가 생겨서 결국 한 영화사에서 찾아와서 그 계약을 합시다. 그래갖고 시나리오 제작자로 변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책을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에도 거기는 뭐냐면 그 카드뉴스 전문 제작자가 있어요. 근데 카드뉴스 아시죠 뭔지 카드뉴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사업의 비즈니스에 탑밭이 됐던 거의 플랫폼이 크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몽에서 한두 개 이렇게 놓고 하부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그게 계기가 돼갖고 자기가 알리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했던 컨텐츠가 팔리고 그러면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의 재능을 알려는 도구로서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기반으로 해갖고 결국은 전국 단위 확산이 되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계기로. 그래서 플랫폼을 잘 이용하면 유명 인사가 되고 최근에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계속 모니터링해요. 유튜브에 관련된 연구를 막 시작해보려고 모니터링해 보면 진짜 처음에는 그러니까 구독자죠. 구독자 한 100명 미만에서 시작한 사람이 최근에 제가 호주에 있는 누구라고 있어요. 누구. 호주 노예 조라는 사람의 컨텐츠인데 그 사람이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10월 달인데 석 달 만에 10만 넘게 찍었어요. 10만 넘게 찍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최근 한국 귀국한다고 컨텐츠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수익이 장난 아니게 붙더라고요. 그것도 다 공개를 하는데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몰라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냥 커피숍에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이 컨텐츠 제작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인정받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여전히 이 사람 뭐 할 것 같냐면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 1인 기업도조차도 사업이 바뀌거나 업이 달라진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게이트키퍼라는 개념들이 없어요. 게이트키퍼가 뭐냐면 중간다리. 그러니까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껴야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죠? 유통업자가 살 수 있잖아요.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통산업에서 이런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전에 내가 컨텐츠 제작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출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출판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서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가는데 최근에 보면 아마존의 킨들이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북 서비스잖아요. 거기 보면은 내가 책을 제작할 마음이 있으면 바로 컨텐츠를 올리면 이북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판매가 돼요. 리디북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되게 재미난 컨텐츠가 있는데 한 1,000원, 2,000원짜리 이북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몇 페이지냐? 70페이지, 50페이지. 근데 내용 보면 재미난 아이디어가 된 것도 있고 허접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저자가 자기가 썼던 글을 만들어서 올린 거죠. 근데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책을 만들려면 몇 페이지 정도 써야 되죠? 미니멈 180, 거의 200페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컨텐츠 양이 분량이 되는데 그 이북에서는 근데 이북에서는 막 50페이지, 30페이지 책들도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글을 올리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웬만한 편집까지 다 해서 올려버리는. 따라서 중간에 출판사라는 게이트키퍼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있더라. 근데 점점 이북의 확산 정도는 늘어나고 있고 저만 하더라도 지금 책 구매의 70%는 이북을 통해서 보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리디북스를 통해서 보는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책을 잘 안 사게 되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또 서점이라는 출판사라는 이 컨셉들도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가 없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세라라는 교육 플랜트 컨텐츠도 뭐냐면 교육을 컨텐츠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뭐냐면 그 대학이나 이런 수많은 학교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대학 교육 저도 뭐 여기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의 컨텐츠 자체가 대학 강의실에서 하는 컨텐츠부터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줄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죠. 공간이랑 증을 준다는 것. 졸업증을 준다는 것. 근데 되게 불친절한 졸업증이잖아요. 왜냐면 그 입학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학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능 또는 수시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년 다니려면 4년은 다녀줘야 돼. 그리고 최소한 6개월 전에 미리 돈을 내야 돼. 근데 재미난 건 막상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 아니면 취업 준비, 자격증 공부.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열심히 해.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아 저는 증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능이 몇 년간은 더 지속이 되지만 이게 점점 대학을 졸업한 증 자체가 사회에서 인정이 과거보다는 더 점점 덜 되는 패턴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대학이라는 시스템도 언젠간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컨텐츠를 만드는. 실제로 보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양한 재미나는 교육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뭐 숭례문 학당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독서하는 모임.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북새통 같은 독서 모임인데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고 금액도 많이 받고 근데 그걸 진짜 열심히 하는 모임들을 막 자주 보셨어요. 저도 이제 몇몇 요 모임 말고도 다른 독서 클럽 모임인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독서 클럽 모임이 정식 대학원 수업보다 더 진지한 거예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북새통은 모토가 뭐 책을 안 읽고 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데는 더 강력하게 책을 안 읽으면 참가조차도 모이는데 거기에 빠질까봐 엄청나게 열심히. 이 사람이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이 정도로 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런 거가 점점 보편적으로 가면 대학이나 정규 교과라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급자의 전통적인 기업, 우리 힐튼 호텔 같이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공급자가 전통 기업인데 플랫폼은 봐서 내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을 다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릴레이 라이디즈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뭐냐면 그 국제공항에 주차장에 보면 보통 거기에 장기 주차는 한 며칠간 주차를 하고 있어요. 해외여행하는 기간만큼 주차를 하잖아요. 얘는 뭐 7박 8일로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거의 장기 주차잖아요. 근데 그때 주차한 차들 그 사이에 렌트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좋죠. 어차피 이 사람은 간다 했고 오늘 그 사이에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여행 갔다 왔는데 내 차가 나 대신 돈 벌어주네. 그리고 차가 파손되면 어떻게 돼?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어차피 내가 평상시 때 타고 있다가 내 장기적으로 갔다 오면 차를 나 없는 새에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있더라 이거죠.
참 재미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잘 이용하면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전통 기업은 이 관리하면 통제,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이나 자원들을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플랫폼은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이거를 이용한 소비자의 평판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피드백은 뭐냐면 평판이 좋으면 다음에 또 이용할 거 아니에요. 또 이용해서 좋으면 이게 피드백이죠. 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까가 초점이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리할 것은 내 제품들, 내 서비스를, 내 제품도 아니죠. 남의 제품인데 그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떤 평판을 갖고 있고 그걸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그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이 최근에 대해서는 자꾸 기업의 활동이 내부 중심으로 하는데 내부 중심에서 자꾸 외부로 가야 되고 이거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고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외부로 약간 전달하는 게 초점인데 그것이 아니라 바이럴이라는 건 이거 좋지 구전 효과 그리고 소셜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들을 선동적으로 알리는 유튜브와 같은 이렇게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타일이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버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가 생각보다 높은 걸로 깜짝 놀란 우리 전통 기업가들이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지난번 2014년 6월에 그 우버에 관련된 기업 가치 투자에 관련된 논쟁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투자자가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기업 가치가 170억이 나왔어요. 170억이 얼마냐면 1조가 넘는 거예요. 1조 8천억인가 이 정도 돼요. 1조가 넘는 거예요. 우버가 1조 8천억이라는 걸 보고 뉴욕의 재무학 교수인 어스워스 다모다라는 교수님이 얘기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고전적인 재무제표와 이 분석이 하면 여기에는 59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걸 3배나 뻥튀기 됐다. 이게 너무 과대한 표기가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빌 걸스라는 우버 투자자는 이거 계산 잘못됐다. 170억도 너무 낮게 된 거다. 이거보다 더 몇십 배 더 커야 된다. 라는 상반된 논란이 돼서 서로 그냥 뉴스 토론회 뭐 이런 것들 계속 했던 게 2014년 6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되게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효과가 뭐냐? 과거에는 대량의 공급 시스템 체제가 돼서 대량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면 들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대량 생산 시스템. 그래서 포드 자동차나 이런 거가 대량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냐면 수요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가치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최초에 처음 판 사람은 진짜 대단한 영업가라는 거예요. 자, 전화는 뭐에 쓰려고 전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통화하려고 했잖아요. 그 전화를 처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전화를 누구랑 해야 돼? 아무도 없잖아. 최소한 전화기가 2대가 팔렸다. 그럼 전화 누구랑 말 수 있어요? 이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라는 시스템은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효과가 큰 효과. 소위 말하는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걸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증가할수록 엄청나게 선언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세 사람일 때 그게 늘어날 때보다 더 엄청나게 부가적인 효과를 내서 파괴력 있게 나가는 것이 주로 이 수요자의 네트워크이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이제 투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버가 잘 되려면 뭐냐면 탑승자가 운전자를 끌어들이고 또 운전자는 또 탑승자를 끌어들이는 이런 양면 효과가 있고 점점 우버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사용자를 보고 또 소위 말하는 드라이버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앱이 있잖아요. 앱 개발자가 점점 좋은 앱을 만들었다고 막 하면 그걸로 소비자가 늘고 또 소비자가 늘어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앱 개발자가 느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언밸런스하게 된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냐면 나이트클럽, 카바레.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를 가보면 저는
사실 나이트클럽 카바레 가본 지가 옛날에 대학교 때 가보고 별로 안 가봐. 예, 우리 옛날에 거기 예, 예. 옛날 기억이라 너무 기억도 안 나는데 있죠. 근데 보면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나이트클럽이나 이런데 보통 비대칭이 돼 있어요. 누가 더 많을까요? 극소수의 여자와 남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소위 속된 표현으로 물이 안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좋은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강화동가다 이제 광고 찌라시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성은 무료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일부러 그것조차 안 되면 소위 말하는 외모가 되시는 분들을 영입을 해서 앉혀놓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물 관리가 돼서 소위 말하는 그 선순환 구조가 돌도록 하는 거죠. 대부분에 보면은 이게 양쪽 사이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됐어. 그 네트워크 관리자, 특별히 플랫폼 관리자는 그 밸런싱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브랜드 효과들 잘 맞춰야 되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원칙이 진입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장비 없이 유기적으로 와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 창출들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진입이 용이하게 들어왔죠. 플랫폼에 들어오. 근데 들어올 때 되게 힘들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양쪽 시장 공급자와 수요자가 양쪽이 균등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한쪽만 많아지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구조는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많을 때 아까처럼 뭘 한다고요? 유인책을 써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활성화되면 사이드가 전환되기도 합니다. 일단 참여자로 왔다가 공급업자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공급자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크몽 같은 경우는 크몽의 사용자로 있다가 서비스 이용하다가 보니까 저런 사람도 저걸 파네 나도 그런 비슷한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나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공급자였다가 다시 수요자가 되기도 하고 이게 사이드 전환이 막 자중될 때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보 드라이버 중에 상당수는 내가 승객으로 이용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작은 짬 시간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때 우버 드라이버로서 활동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부정적인 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뭐 잘못하면 네트워크가 깨진다든지. 그래서 뭐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되 효과적으로 네트워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냐면 큐레이션. 큐레이션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미술관 같은데 큐레이터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컨텐츠나 작품을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잘 디자인을 하는 게 큐레이터예요. 큐레이터가 미술관의 승부는 큐레이터가 작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느냐 홍보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몰리고 안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나 사람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모이도록 하는지가 큐레이터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큐레이터가 적용을 안 하면 이 네트워크가 점점 확산하다가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다가 그게 와해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셜 데이팅 플랫폼 OkCupid라는 사이트가 있었대요. 근데 보면 문제가 있더래요. 항상 패턴을 보니까 남성들이 특정 여성들에게 확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다. TV에서 그 남자 5, 여자 5 하면 이게 짝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보통 패턴이 뭐냐면 여성들은 비교적 남성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되는데 남자는 기승전 한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는 기준은 딱 한두 개 꽂히고 여성들은 선택 기준이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이 훨씬 위대한 것 같아요. 성격도 보고 이런 이유도 보고 근데 남자들은 그냥 선택 기준이 기승전 외모 뭐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OkCupid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해보니까 특정 아름다운 여성에게 남성들이 막 쏠림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방치하면 결국 이 사이트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큐레이터를 적용해서 어떤 걸 하면 서로 매칭 장벽을 막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관심사가 미리 비슷한 사람끼리 자꾸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호감도를 조절해서 랭킹을 막 서로 잘 매칭되도록 하고 한번 이렇게 호감도가 낮다라고 찍은 사람한테는 다음번 화면 뜰 때는 그 사람은 안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정 사람한테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들을 했더니
이게 잘 유지가 되더라. 따라서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네트워크 효과가 나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게 섬세하게 네트워크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면 네트워크 효과하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 동일면은 같은 사이드에 있는 같은 영역에 있는 동일면에 있는 네트워크 효과죠. 예를 들면 PDF 있잖아요. PDF는 PDF 사용자가 자꾸 넣으면 PDF 파일로 주고 PDF 파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내가 PDF 파일로 받았는데 PDF를 보이기 때문에 PDF를 또 써야 되잖아. 아니 내가 문서 교환을 하는데 아래 한글로 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래 한글 써야 돼. 저는 맥북 사용인데 맥북에는 아래 한글이 설치해서 하면 되게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꾸 와. 그러면 나도 어차피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새로운 신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거의 무료로 풀어서 사용하고 막 늘려놓고 고급 기능은 유료로 전환한다든지. 그래서 같은 동일만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성과가 있는. 예를 들면 아까 했듯이 전화 사용자. 일단은 두 사람 있을 때, 세 사람 있을 때, 1000명 있을 때, 10,000명 있을 때, 10만 명 있을 때 파기랑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동일만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반대로 양면이기 때문에 한쪽만 확 늘면,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한 개 있는데 공급자만 엄청 늘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의 수익이 절감되죠. 그러면 이게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일면에 있는 사람들이 확 느는 건 좋긴 좋지만, 예를 들면 아까 아래 한글 얘기했는데 아래 한글 막 주고받고 막 하면 아래 한글 사용자가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아래 한글 사업자가 반면에 자기가 힘이 세졌기 때문에 횡포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또 안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코디네이트해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차 네트워크 있습니다. 상대방 사이트, 그러니까 양쪽에 수요자와 공급자 이런 것들이 양쪽에 교차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뭐 해외 가서 비자 카드를 씁니다. 근데 보니까 비자 카드를 받는 상점이 늘면 늘수록 해외 갈 때 내가 보니까 어디가 비자 카드만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 비자 카드를 가입을 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비자 카드 가입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손님 받으면 사람들 비자 카드 보급률이 많으니까 자기께 비자 카드가 되도록 카드를 써야겠네. 이렇게 상점에서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나는 게 교차 네트워크예요. 근데 부정적 네트워크도 존재한다. 아까랑 비슷한데, 예를 들면 내 드라이버 중에 그러니까 운전자만 많으면 탑승객보다, 그러면 너무 드라이버만 많으면 서로 수익이 안 되겠죠. 뭐 이런 측면의 것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처럼 선순환 구조가 이뤄서 잘 될 경우에는 점점 상승하는데, 이렇게 부정적 이펙트라면 한쪽만 상승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떨어진다든가. 이게 저쪽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는 그 부정적 이펙트가 돼서 수익이 떨어지거나 사용자의 불만이 커지는 경우고, 왼쪽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늘수록 수요자가 늘면 늘수록 공급자도 늘고, 공급자가 늘수록 수요자도 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잘 만들어지더라. 결국 네트워크 효과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플랫폼을 빌드업한 사람, 큐레이팅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딜로이트 회사가 기업의 유형을 좀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4가지 유형의 기업이 있다는 거죠. 자산 구축화, 물리적인 상품을 제공해서 물리적 자산을 개발한 포드, 월마트 같은 회사. 그리고 그 뒤에 서비스만 제공해준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요. 에센추어 같은 컨설팅 컴퍼니가 있죠. 지금은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 아니라 한 20-30년부터는 이 서비스 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R&D만 하는 기술 창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해서 기술을 파는 회사들도 나타났어요. 바이오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을 팔고, 암젠 같은 회사는 바이오 기술을 파는 회사가 나타났죠. 근데 네트워크 커넥터 조종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플랫폼 회사들이 바로 이런 네트워크 조종자인데, 기업 가치나 부가가치 측면을 볼 때는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전통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하는 부가치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네트워크 조종하는 역할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8.2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한 4배 이상 효과가 있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많으신가요? 돈이 많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자산 구축가는 포기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탁월하신가요? 기술도 R&D 수준이 뛰어나신가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 창조자도 포기하세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어쨌든 믿을 거는 네트워크 조정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부보다 외부의 연결을 잘해서 비즈니스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정모 경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계시네요, 마침. 있어서 하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열심히 배농사를 열심히 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열심히 배농사 질 때더니 농사 짓다 말고 자꾸 사라져. 아버님이 싫어하죠. 자꾸 없어진다고. 눈칫밥을 먹고 와서 각종 독서 모임 뭐 이런 걸 가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늘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 하기 좋아서 오긴 오는데 나중에 이걸 갖고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모르죠. 근데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산이 축적돼서 이걸 잘 하려면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을 해서 나중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가능성도 있으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경훈님이랑 잘 친하게 지냈다가 유명해지기 전에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좋아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플랫폼 어떻게 디자인했는가? 첫 번째, 플랫폼이 가진 컨셉의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고, 연결할 때 서로의 득이 되는, 그걸 같이 교환해요. 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다양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그러니까 내가 뭘 팔고 싶고 나는 뭘 얻고 싶고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는 우리 집에 뭐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잘 공유해주고 싶고 이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에요. 이걸 잘 제공해주는 게 기본적 본질이죠.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들이나 공급자의 정보가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 교환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 명성, 영향력, 평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용해봤으니 그 별로예요. 그 별로라고 얘기했던 소비자 반응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면 자정대 하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 그래서 스스로 잘 받아야지 라는 자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디자인을 뭘 잘하냐면 참여자가 그러니까 세 가지 것들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디자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룰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범위, 역할,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지향한 것들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되도록 설계를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중간에 필터링도 있어요. 필터링.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들은 안 보이게 한다든지, 필터링, 큐레이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너무 정보 과부가 돼서 이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 한번 토론, 우리 큐레이터이신 코디네이터 분이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주제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플랫폼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버 이런 데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서부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접하는 6차 산업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일까? 이런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부 경남 진주에 사는데 우리가 진주 서부 경남 하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같은 여기 계신 분 다 창업대원 관계자들 많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 이득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플랫폼 에볼루션 북새통 52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